법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어렵고 복잡한 법? 저 이명진 변호사가 간단하게 풀어드림.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준강제추행 DNA가 나왔는데도 무죄라고요? 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전남친이랑 전여친이 같이 모텔에 가서 이제 특히 전여친이 침대 하나 있는 데를 숙박으로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전여친분이 화장실에서 문자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DNA를 채취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저번 편에서는 1심에 유죄가 나와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수강명령 80시간 이 정도에 나왔어요. 이 사건이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무죄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로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검사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판사가 또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무죄로 바꾼다는 거는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또 특이한 점은 하나가 더 있어요. DNA가 나왔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은 보통 성범죄에서는 DNA 채취까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피해자처럼 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생생한 유전자를 채취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범죄가 워낙 내밀한 범죄라서 보통은 그 일이 있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DNA가 이제 피해자의 하의 속옷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2심 판결문을 보면서 2심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로서 키포인트를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죄 키포인트 1번입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가서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신력이 없어서 형사 재판의 증거는 되게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법원이 보내줘요. 그래서 법원이 중간에 껴있어서 굉장히 이제 공신력 있는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가 의뢰를 했던 거는 유전자, 그러니까 DNA가 질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팬티에 있는 유전자는 다른 접촉에 의해서 옮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줄도 만지고, 팔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손에 이미 옮아갔을 것이고 유전자가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 왜냐면 뭐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지로 만져서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복부 팬티에서 유전자가 나온 것은 유죄의 증거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또 뿌듯한 게 이 2심 재판부에서 판결문 쓸 때 저의 변론 요지서랑 굉장히 유사하게 써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뿌듯했는데 2심 판결문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범행 직후 유전자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고 Y 염색체 DNA 검사가 실시되어 남성 염색체가 검출된 확률이 높으며 휴지로 닦았다고 하여 남성 유전자를 제거할 수 없는데도 음부에서 남성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서 외음부를 만진 것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죄의 키포인트 2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범죄 사건들에서 이렇게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그것만을 증거로 인정을 해서 유죄로 할 수 있다 이런 판결도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만 있더라도 성범죄 유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을 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탄핵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고 했는데 외음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은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고 그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라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2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질 속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 삽입을 시도를 했거나 이런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이고 통상 인식이나 기억에 혼란을 갖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진술 후 나중에 신문을 받는 과정 등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수사기관도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배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을 배척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하고 배치되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하고 배치가 돼서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이런 정황도 있다. 수사 초기부터 말이 달라진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점, 일반 상식에 반하는 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변론을 하는 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주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죄의 키포인트 세 번째는 다소 의외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부분은 사실 법학 개론이나 혹은 교양 수업만 들으셔도 다들 배우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형사법에는 이제 동서고금 막론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피고인은 원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 게 무고한 자를 벌하지 않으려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2심 판결문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제 원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서 살피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검사의 항소 이유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사실 재판부도 2심 재판부도 이렇게 피고인이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는 이제 판결문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이 될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시간에 피고인이 이제 출정을 해야 했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랬는데 울면서 그 아버님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좀 주문이 어려울 수 있다. 정말 전부 무죄가 맞느냐 했는데 정말 전부 무죄가 나왔다고 진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진짜 울컥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무죄가 얼마나 받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를 보면은 1심, 2심 무죄 현황인데요. 무죄 현황에 의하면은 2023년 무죄율로 볼게요. 1심 기준으로 0.92%, 1%가 안 됩니다. 2심은 1.39%예요. 무죄율은 대체로 어느 연도든 약 1%대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1%의 확률로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죄가 확정되면 좋은데 당연히 검사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 2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손해를 본 게 있으면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해라 뭐 이런 안내문도 나오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확정이 된 판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형사 사건은 좀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도 지금까지 쓴 서면만 몇 개인지를 모르겠고 제가 여름 휴가 갈 때도 너무 이 사건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휴가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사건 서면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을 때 내가 사실 휴가 가는 기간 동안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생각하고 쓴 서면이 무죄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사건을 소개하는 건지 저를 자랑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자랑을 한번 좀 해봤어요. 지금까지 준강제추행 DNA가 있는데 무죄라고 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비슷한 문제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해드려서 또 이제 좋은 어떤 결과가 있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성범죄가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성사건은 되게 내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랑 원래 뭐 전 연인이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원래도 이제 관계를 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얘기하면 해결이 되겠지. 합의가 되겠지. 합의하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동에 수사를 잘못해버리면은 초반에 뭐 인정을 한 게 있다거나 해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범죄는 처음에 딱 고소당한 그 순간에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진이 풀어드린 변호사 이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